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쉽고 확실하고 재미있게. 자, C, certainly, E, easily, for funny. 자, 한능검 강의입니다. 자, CEF 과정의 한국사 CEO 오태진 강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 중기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자, 그러면 문숙이 언니 외웁시다. 자, 문숙이 언니죠. 문숙이 언니. 문숙예인의. 문숙이 언니죠. 자, 그리고 문벌귀족은 누굽니까? 경원 이씨, 이자 어쩌고 하는 시리즈예요. 그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있던 시기가 언제냐 찾는 문제. 문숙예인의 중에 언제입니까? 인주이시 때죠. 그래서 인종 때 이자겸의 난. 그래서 이자겸의 난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이모부의 난으로 외운다. 이게 바로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그리고 붕괴 상황이죠. 동요라고 하는 건 흔들린다는 얘기고 붕괴라는 건 완전히 끝장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게 된 계기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리고 양념적으로 삼국사기가 저술된 것. 김부식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특징이 나왔죠.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신라 계승인식이 강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다 라는 거. 부, 이게 김부식이었죠. 의종 때의 정중부의 난, 이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운 사건, 아주 유명하죠. 네, 이것이 결국 무신정변 발발의 하나의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에 들어가 볼까요? 자, 문종 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고려의 전기의 정치체제가 완성된 시기라고 해요. 성종 때의 2성6부, 16, 12, 2, 6, 12, 2, 3, 6부, 12목. 요게 이제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라고 한다면 그게 거의 완성된 시점이 언제냐? 문종 때에 이게 컴플리티드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시작 성종부터 완성 문종입니다. 그래서 문종 때의 체제를 문종구제라고 좀 어려운 말 쓰기도 해요. 문종 시기 때 만들어진 고려의 옛 제도다 이런 뜻이고요. 그 토지지도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정전식과입니다. 제가 전식과가 고려의 토지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일신라는 관료전, 전으로 끝났죠? 고려는 전으로 시작하면 돼요. 전식과. 조선은 뭐예요? 과로 끝났으니까 과전법. 관료전, 전식과, 과전법. 이게 우리나라 역대 토지지도입니다. 관료전, 통일신라. 전식과, 고려시대. 과전법, 조선시대죠. 알겠죠? 그래서 관료전시 과전법, 관료전시 과전법, 요게 신라고려 조선, 관료전시 과전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을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식과가 완성된 게 바로 문종 때입니다. 그게 바로 경정전식과이고요. 그다음에 주전도감이 만들어졌는데요. 주전도감이라는 건 뭔가 금속을 녹여서 붓다 이 뜻이고 전하면 화폐를 말하거든요. 그럼 금속 화폐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도감이라는 뜻은 임시기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한자 뜻입니다. 그래서 주전도감 그러면 동전을 만드는 임시관청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왜 화폐를 발행했겠어요? 바로 전쟁 때문이라 했죠? 거란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 거란과 전쟁하기 위해 만든 화폐. 거란중보고. 여신과 전쟁하기 위해 만든 화폐가 뭐냐? 바로 주전도감에서 발행한 은병과 해동통보 등입니다. 은병은 실버 보틀 이런 뜻이죠. 은으로 만든 병 모양의 화폐고요. 해동통보라고 하는 거는 구리로 만든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자고 주장한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의천 스님이세요. 의천 스님이 별무반을 만들 때 항마군을 만들자고 건의한 분도 의천 스님이고요. 왕자시죠? 숙종 임금님의 동생. 주전도감을 만들자고 한 것도 사실 의천 스님이세요. 이분이 단순한 승려가 아니세요. 그래서 아우인 의천의 건의를 받아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했어요. 이러죠? 이게 숙종 때 일이고요. 이건 여신정보를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별무반 창설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교죠. 자, 이 시기 때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서로 삼박자 잘 아우러지다가 아니라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특히 문종 때가 그 기반이 확립된 시기라 볼 수 있는데요. 문종 때 활약한 무지무지 유명한 유학자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최고의 지성이자 학자이신 고려의 대학자 문헌공 최충 선생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시호가 문헌공이에요. 문종 때 문헌공, 문종이니까. 그래서 임금님 가운데 제일 훌륭한 분 문종, 신하 가운데 제일 훌륭한 신하 문헌공. 뜻은
학문의 헌법과도 같은 공신이다. 충무공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치는 무장이면서 이분을 능가할 공신은 없다. 충무공. 그러면 충무공이 있다면 문헌공이라는 분은 학자 가운데 최고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최충입니다. 그래서 문헌공 최충이 오랫동안 이성육부 최고관청인 중서문하성이라는 관청에 문하시중, 즉 국무총리를 했어요. 말이 좀 외국어 같죠? 네,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옛날 쓰던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 강의를 자세히 한 두세 번 정도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처음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언어라는 건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요.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의 최고관청 중서문하성이라는 관청의 최고 책임자,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걸 문하시중이라는데 그 문하시중을 정말 오랫동안 역임하신 최고의 학자이시며 최고의 정치가세요. 정말 품성도 되게 올바르셨고 학문으로도 굉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차례 지공거가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은 인재개발원 원장, 국가고시를 책임지던 분이에요. 과거의 책임자를 지공거라는데 여러 차례 지공거를 지내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려의 그 관리들은 대부분 최충 선생을 스승님으로 여겼던 경우가 많다 그래요. 다 제자들이죠. 최충이 결국 퇴직한 이후에 70세가 돼서 퇴직했거든요. 그 이후에 구제학당이라는 일종의 학교를 만드십니다. 이게 고려 사립학교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구제학당입니다. 그래서 사학이라는 건 사립학교를 말하고 이 사립학교가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단언컨대 1등이 바로 문헌공께서 만드신 구제학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학당이 지공거를 여러 차례 역임한 최충의 구제학당에는 구경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구경이 유교 경전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문종 시기 때에는 문헌공도가 똑같이 문종이니까 문헌공도가 바로 구제학당을 만들어서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학자들을 길러냈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딱 보면은 구제학당 출신들이 거의 다 합격했대요. 그럼 저 같아도 구제학당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이패스가 바로 구제학당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의 구제학당이 바로 여기고 문헌공 5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립학교가 요즘 말로 하면 사립대학이 막 고시를 휩쓸게 되면은 국립대학이 침체하잖아요. 그래서 국립대학은 다 좀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삼류대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오히려 삼류대학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사립학교들이 약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이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국립대학을 관학이라 했거든요. 관학진흥책을 펼치게 되어요. 그래서 숙종 때에는 서적포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서적포는 뭘 말하냐면 가로 열고 출판소예요. 출판사, 인쇄소. 그래서 서적을 찍어낸다는 뜻으로 서적포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을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요즘 말로 하면 교재 무료 이벤트를 한 거예요. 다 교과서를 공짜로 준 겁니다. 당시 책이 비쌌거든요. 요즘처럼 싸지 않았어요. 제 책 무지 싸죠? 17,100원이거든요. 되게 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책 한 권이 얼마였냐면요. 거의 뭐 한 1,700만 원 이상.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들어올 경우에는 그냥 줬단 얘기예요, 책을. 그럼 저 같아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하면 무상교육, 무상교재 이벤트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숙종 때에 서적포를 설치하고 예종 때는 구제학당이 잘 나가니까 구제랑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칠제입니다. 9에서 2만 빼면 돼요. 그래서 예종 때 칠제라는 걸 운영하였다. 칠제 할 때 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강의실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7개의 강의실이 있던 거예요. 국립대학에. 그래서 각 학과별로 이름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칠제를 운영하였다. 그 칠제 가운데는 일종의 ROTC 과정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학제라는 과정이 있을 정도였다. 무학제라는 건 전문적인 군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거든요. 요즘도 왜 대학교 들어가면 ROTC 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때 왜 예종 때 무학제가 있었을까요? 상황을 보세요. 여진정벌입니다. 그래서 여진과 싸우기 위해서 국립대학에 칠제 가운데 무학제를 설치해서 그 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교련입니다. 교련. 혹은 학도 호국단. 혹은
ROTC 과정을 신설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학재 등을 신설한 이유는 여신정벌을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래서 예종 때에는 여신정벌. 우리가 예종 그러면요. 좀 이따 할게요. 7제. 그 다음에 유학의 발전의 결과가 유교사관이 가미되어 있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이 시기에 편찬된 것. 배경은 묘청의 성형촌동동을 김부식이 진압한 직후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삼국사기는 유교 및 신라사 중심으로 쓰여졌답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이게 삼국사기의 특징이더라. 또 한편 이 불교와 도교도 아울러 발전하였는데 특히 숙종 때의 아우였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죠. 의천 스님이 개창한 종파가 뭐냐면요.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종파를 천태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의천이 개창한 종파가 천태종이다. 의천태종, 의천이니까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그리고 천태종 개창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의 교종 관련 불교 경전을 모두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하거든요. 그걸 속장경이라 한다. 이걸 속장경이라는 이유는 앞에서 현종 임금 때에 거란 2차 침략 때에 거란을 격퇴하기 위해 처음 조판하다라는 뜻의 초조대장경을 조판했잖아요. 그 초조대장경이 1차 조판 사업이었다면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교종 관련 불교 목록을 다시 추가해서 또 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속장경이라 합니다. 속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속장경을 의천 스님이 간행한 배경은 송나라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요나라,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 학설을 정리한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주열점 교장 총록이거든요. 교장이라는 건 교종 관련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목록서에 입각해서 바로 새로운 불교 경전을 판작을 해가지고 목판에다가 인쇄를 해서 투조대장경과 함께 보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론의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불교 종파를 한 단계 뛰어넘는다라는 바로 천태종이 개창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속장경과 천태종 개창은 숙종 때의 사업이었다. 그래서 아우인 의천이 주도하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예종 때에는 도교 사원이 만들어지기도 하였거든요. 이걸 복원궁 혹은 복원관이라 했다. 복원궁은 어느 왕 때냐? 복을 원합니까? 예, 아니요, 대파면 예입니다. 그래서 복을 원하는 시기 바로 예종 때이다. 이렇게 해서 고려 중기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문제를 낼 테니까 잠깐 돌발 퀴즈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네. 여진정벌을 한 시기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진정벌 그러면 그러면은 문, 숙, 예, 인, 의 5명 가운데에서 여진정벌한 왕이 누군지 한번 여기서 란센스로 맞춰보세요. 여자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진정벌은 바로 예종 때입니다. 그래서 여진정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이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복원궁. 복을 원합니까? 예. 바로 복원궁이 이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자겸의 난이 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자겸의 난이 있던 시기 바로 문숙예인의에서 여기 보이죠? 이가 그래서 여기 이자겸의 난이구나. 그럼 묘청의 난은 언제입니까? 바로 밑에 모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이묘, 그래서 묘청의 난. 이묘의 남편을 뭐라 그래요? 부.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쓰여진 게 이때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끝으로 문헌공 최충의 구제학당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문헌공 최충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죠? 그래서 문헌공 최충의 구제학당 만들어진 시기 고려사학의 효시. 그래서 숙종, 예종, 인종 때 관학진흥책이 나왔어요. 그냥 서적포는 관학진흥책이고 또 칠제도 관학진흥책인데 이게 각각 어느 왕 때냐 그러면은 서적포는 숙종 때고 럭키 세븐 칠제는 바로 예종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 남경건설 김희재는 언제예요? 숙종 때죠. 풍수지리. 그래서 풍수지리와 불교가 크게 융성하던 시기. 그래서 풍수지리 천태종. 그래서 남경건설과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풍수지어 쓰지 맙시다. 남경건설. 물론 문종 때도 한 번 있었는데 폐지됐다가 숙종 때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남경건설과 천태종, 이게 바로 숙종 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전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핵심은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인시대 100년, 드디어 고려 무인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차별받고 멸시당하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지금까지 공부한 문숙예인의 시기에. 그래서 무신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또 심지어 승진도 잘 안 됐으며 숙문천무로서 무신들을 아주 멸시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했던 게 사실 이때입니다. 문숙예인의 시기 때. 그래서 결국 무신들이 언제 터졌어요? 요때에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44페이지입니다. 무신정변의 발발과 그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진 대몽골 전쟁입니다. 자, 거기 보면 위에 왕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왕들은 거의 대부분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은 다 무신들이 행사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막부 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의 막부 시대가 뭐냐고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고 군인들, 사무라이들이, 쇼군들이 제일 강력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간 이랬어요. 그 막부할 때 막자가 막사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왕들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뭐 정리하자면 명신희강 고원 순서입니다. 명신희강 고원. 명신이가 고원,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신정권을 100년 동안에 3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기인 성립기, 2기 황립기, 3기 붕괴기. 성립, 황립, 붕괴. 뭐 어렵지 않고요. 성립기는 하극상의 시대이다. 그런데 2기 황립기는 최씨 정권이 셋을 때는 안정기다. 이때 무신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3기는 붕괴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성립기입니다. 1기입니다. 시즌 1. 그래서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킨 주체였죠. 의종 때. 그래서 이 정중부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반란을 주도합니다. 그 다음 정중부 다음이 경대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의민. 여기까지가 이제 하극상의 시대예요. 그래서 1기는 성립기이자 하극상의 시대다. 하극상은 뭐예요? 부하들이 상관들을 죽이는 시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정중부도 하극상 한 거예요. 얘도 하극상한 거고 얘도 하극상한 거고. 그게 하극상의 시대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2기가 이제 뭐냐면요. 황립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극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세습이 되던 시기거든요. 무슨 왕처럼. 그게 누구냐면 최씨들이에요. 그래서 최씨들, 그래서 최씨, 최충헌, 두 번째 그 아들 최이. 원래 이름은 우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이로 개명했어요. 그래서 최충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해서 2명 더 있어요. 최이의 아들 2사람, 최항, 최의 등이 있고요. 마지막 3기가 붕괴기인데요. 붕괴기는 다시 성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김씨도 있고 뭐 임씨도 있고 임씨 아들 임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3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는 뭐 고려의 통치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 하느냐? 보현원의 난이라고 한다. 보현원의 난을 일으켰다. 이 보현난 일으킨 주체가 정중부입니다. 보현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의종 임금이었는데요. 이 의종 임금이 나이가 어렸어요. 21세에 그 즉위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학교 2학년쯤 때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럼 이때 뭔가 본인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이제 왕이니까 새로운 걸 해봐야지. 근데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퇴폐적으로 바뀝니다. 맨날 술이나 마시고 놀러 다니고 또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측근들을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이 의종이 측근들을 너무 냅뒀어요.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놀다가 유흥과 여흥을 즐기려고 왜 우리 젊은 남자 대학생이나 이제 청년층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스포츠죠.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이러는 거 열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의종도 그랬어요. 그럼 이 시기에 스포츠가 뭐였냐면은 격투기인데요. 그 격투기가 오병수바키라는 격투기가 있어요. 그 오병수바키가 뭐냐면은 5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방진을 짜가지고 한 명을 가운데 두고 다구리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걸 말해요. 맨손 격투기를 수박이라 했는데 이 가운데 이 수박은 다른 병사들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선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때 이제 누가 됐냐면은 이제 이소흥이라는 상장군이면 계급이 되게 높은데 이소흥이라는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계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 당해낼 리가 없었겠지. 그래서 상장군이 대장군이었구나. 대장군 이소흥이 병사들이랑 싸우다가 쳐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KO 당하거든요. 피 터지고 막 코피 흘리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의종의 측근이었던 한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부터가 좀 별로지. 이 한뇌가 무례한 사람이죠. 한뇌가 얘 5급 공무원인데 대장군이면 3급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5급 공무원이었던 한뇌가 이소흥한테 가가지고 싸대기를 친 거예요. 빵! 야, 너는 대장군식이나 돼가지고, 야, 그렇게 쳐 발리냐? 야, 대장군이야 이름이 아깝다. 야, 하하하하! 이런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소흥이 급수도 높은데, 단 뭐가 달랐을 뿐이에요. 한뇌는 문신이었고, 이소흥은 무신이었기 때문에, 무신들을 차별하던 당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소흥이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그 모습을 보던 문신들이 더 웃겨가지고서 난리 쳤던 거죠. 아, 운다, 쟤 운다, 이런 거죠. 야, 너 우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젊은 무신들이 칼을 반쯤 뽑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누구였냐면, 이의방과 이고라는 젊은 장군들이었습니다.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 대장에게, 상장군에게 칼을 뽑았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도 참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정중부가 지금 다들 취해서 저러니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눈빛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거야. 야, 그냥 넣어. 이랬다는 거야. 근데 정말 울분이 터진 거예요. 본인 상관이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그 정중부가 부하들을 달래기를 만약에 이 자리가 오늘 여기에서 파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이 자리를 계속하거나 이 여흥을 계속해서 우리 무신들을 희롱한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종이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뭔가 타개해 보겠다고 이 의종이 술을 계속 더 마시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하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보현원에서 지금 계속 자리 이동해가지고 마신답니다. 요때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군? 그랬더니 정중부도 그제서야 어쩔 수 없어서 부하들의 거사를 그냥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부가 본래 주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견룡행수라고 불렸던 요즘 말로 하면은 경호실 간부들이 대통령 경호실 간부들이 주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이의방 이고가 그때 외친 말이 무릇 문관을 쓴 놈들은 모조리 도륙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론이라는 당시 의종 황제의 별장이 피바다가 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야지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욱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걸 참다가 이게 참다가 터진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보현원의 난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현원의 난이 일어나면서 의종이 폐위당하고 그래서 의종의 동생이었던 명종이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종이 화극상 시대 초기까지 최시정권 초기까지 황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였겠죠. 그런데 이 보현원의 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무신들의 반란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서울에서 일으킨 아주 그 욱하면서 일어난 무계획으로 일어난 반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만약에 계획적이었다면은 문신들이 예상되는 반격을 미리 다 막았을 거야, 그지?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신들이 욱하면서 일으킨 반란, 급박하게 일어났던 욱한 상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무신 반란들을 진압하겠다고 문신들이 지방으로 파견되어 있던 군권 책임자들이 진압군이 편성돼서 서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북지역, 요즘 말로 하면 휴전선에 동북지역 전선을 책임지던 문신 관료였는데 군권 책임자였죠. 그래서 김보당의 난, 이게 뭐냐면 김보당이
이 무신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폐위당한 의종을 다시 복위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의종 복위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예, 김보당에 나는 실패했고 의종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제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죽은 거예요. 이 의종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누가 죽였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죽였어요. 얘가. 이임이 죽였어요. 황제를 얘가 죽였는데 이임이는 신분이 천민이었습니다. 이이민, 천민인 거죠. 그래서 천민이 죽였어요. 황제를. 이것부터가 벌써 나라 개판된 거죠. 국가 기강이 붕괴된 거죠. 천민이 지금 황제를 죽여버렸으니까, 그죠? 두 번째, 조위총. 그래서 조위총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지역은 서경에서 일어났어요. 평양이죠. 그래서 정권 탈출을 목적으로 무신과 정면 대결을 하였다. 그래서 이 문신들 가운데서 무신들과 싸우겠다고 일어났던 게 바로 김보당과 조위총이었어요. 바로 문신 보위를 위한 것이죠. 한편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자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농민들로부터 많은 수탈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차별받는 지역이 있었어요. 고려가 특징이 뭐냐면 일반 군현민들이 사는 지역도 있었지만 차별받는 특수행정 군영민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였냐면은 소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소. 이 소는 말 그대로 장소 소자를 쓴단 말이에요. 한자로 쓰면. 근데 이 소가 뭐 한대냐면은 물건을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공업 전업집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공업을 하는 곳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인 경우에는 대개 고려 태조 왕건께서 고려를 건국할 때 끝까지 저항한 반역 집단이거나 규모가 너무 작아서 현으로 승격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더 차별을 많이 한 거죠. 그게 어디였냐면 또 나옵니다. 공주입니다. 자, 지역이 나오면 우리는 약간 긴장합니다. 공주에 명학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명학소. 그러니까 소죠? 그래서 차별받는 지역. 이 명학소에서 너무나 많은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이에 저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그 지도자가 망소이 형제였대요. 뭔가 망치 들고 있는 인간들 같죠? 그래서 이 망소이 형제는 본래 숯이라던가 철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생산내는 곳이었는데 무신들의 강력한 수탈 때문에 그랬는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맨날 매만 맞고 막 길 안에 물건 못 맞추니까 납품을 맨날 쳐맞고 막 처벌받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중부 집권 시기 때에는 이런 반무신의 난이라던가 농민 봉기가 있었다. 특히 소에서의 봉기가 있었다. 그래서 순서별로 하자면 보위소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보위소의 반란이 있었다. 보 김보당, 위 조위총, 공주 명학, 소에서의 반란. 이건 망소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정중부죠. 그래서 정중부 나오고요. 한편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정치 기구가 있는데요. 이 정치 기구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바로 뭐라 했냐면 중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이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의 특징은요,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울 중자, 방은 이제 말 그대로 방이고, 무신들의 최고 합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의 회의기구를 원래 중방이라 했는데, 무신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중방이 최고 기구가 됐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중부 때는 중방이다. 그런데 이런 정중부도 결국은 하극상을 당하면서 경대승이었던 부하에 의해서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하극상이라 하죠. 사실 경대승은 이 정중부를 죽인 다음 뭘 노렸냐면요. 정권 탈출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다시 문신들에게 권력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신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 배경은 경대승은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즉 문벌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으로 다시 권력을 돌리려고 하다가 경대승은 그러니까 문신, 좋은 가문 출신인 거죠. 문벌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 그래서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정중부를 모시던 부하들이 경대승을 다시 보복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한국사는 뭐다? 복수, 원한 이거 갚는 거. 그러니까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니까 정중부 부하들이 경대승을 복수했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럼 막아야지.
그래서 만든 경대승의 방을 도방이라고 부른다. 도방은 뭐 하는 데냐면은 모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누가 모여있냐 했더니 경호원들이 모여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경대승을 지키기 위한 경호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도방이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병 집단이 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무신들의 사병이 바로 이 도방으로부터 비롯돼요. 한편 경대승이 오랫동안의 스트레스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병으로 29세에 죽었어요. 그러자 그 자리를 대체한 게 경주 천민 출신, 다시 경주 출신인데 천민 이민이 권력을 장악해요. 자,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소금과 채를 파는 장사꾼이었고 엄마는 경주에 있는 옥령사라는 절의 노비였거든요. 그럼 아빠가 평민이지만 상인이니까 좀 신분이 낮고, 그 당시 엄마가 노비였다는 얘기는 일천즉천 원칙에 부모가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민인 거예요, 천민. 그래서 제가 천민이라고 했죠. 근데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도 경주예요. 그러니까 경주 출생의 천민인데 문제는 완전 조직폭력배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싸움 더럽게 잘해요. 거의 뭐 건달인데 싸움 되게 잘하는, 형제들이 다 싸움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경주의 깡패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했고 해서 경주에서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관리들이 서울로 압송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형제들은 고문을 받다가 죽었는데 이민만 혼자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이민의 근골이 뛰어난 걸 보고 당시 스포츠가 뭐였어요? 오병수바퀴였죠. 자, 이 오병수바퀴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군인도 아니었는데, 원래 직업군인도 아닌데, 장교도 아닌데, 부사관도 아닌데 이민 깡패란 말이야. 깡패인데 장교들, 부사관들 다 때려 눕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이민의 그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뭐라 그래, 격투기 되게 잘하는 그냥 챔피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을 보고 누가 좋아했냐면 의종이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이 의종이 이민을 중랑장으로 삼았대. 중랑장이 뭔지 아세요? 군 간부예요. 그래서 이 군 간부로 특진을 한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천민이었던 이민이 군인이 됐던, 무반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던 배경이 당시 황제였던 의종이 이민을 아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아까 의종을 죽인 게 누구라고요? 이민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또 이 의종 황제가 없었으면 자기는 신분 상승 못했을 텐데 그러한 의종을 지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배은 망덕에 그치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이민. 전 세상에 참 이민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깡패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가 그랬는지 최고 권력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민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한 거죠. 그럼 뭔가 지금 패턴이 보이시죠? 정중부, 경대승, 이민은 중방, 도방, 중방이죠. 정씨, 경씨, 이씨. 그런데 이민은 아주 그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깡패를 할 때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지가 갖고 싶은 건 다 빼앗고 취하고 그랬대. 그게 재물이면 재물이고 여자면 여자였대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그게 유부녀든 처녀든 가리지 않고 모두 겁탈하고 막 취하고 이랬대. 근데 그 이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두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상이면 아들은 아버지가 그따위니까 그 아들놈의 새끼도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이 이민과 이민 아들이 있거든요. 이 이민 아들도 아버지랑 똑같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물건 막 뺐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뭐까지 손을 대냐면은 왜 그 취미 생활 할 때 왜 덕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으는 취미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당시에 놀랍게도 이 새를 모으는 취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귀한 새들 있죠. 새들. 그 새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최충원이라는 인물, 이 사람 군인이거든요. 근데 동생 이름이 최충수예요. 근데 이 최충수와 최충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그 무반 가문이에요. 둘 다. 상장군, 대장군 가문들이니까 무반들 가운데 양쪽에 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가문들이라고. 출신 가문도 좋고. 근데 이 최충수가 새를 모으는 취미 가운데에서 이 이민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노리고 있었던 레어템인 새를 본 거야. 그게 뭐였냐면 흰 비둘기였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흰 비둘기 강탈 사건이랍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민의 아들이 최충수의 흰 비둘기를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분노한, 제가 했죠. 분노의 한국사라고, 원한의 한국사라고. 역사랑이 다 원한이에요. 내용이 지금.
뺏긴 거에 대한 되찾으려고 하는 거. 당한 것에 대한 복수. 그래서 최충수가 형한테 가서 꼰질러. 나 뺏겼어, 형. 비둘기 뺏겼어, 씨. 이렇게 돼가지고 최충원이 뭐? 비둘기 뺏겼어? 앞장서라. 이래가지고 이민 부자를 대낮에 대로변에서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개경에 높이 걸어버립니다. 이민의 목을 내가 베었다! 이민 부자를 죽여버리고 그 목을 쳐가지고 높이 겁니다. 이게 바로 최충원이에요. 그래서 이 이민을 죽인 게 누구다? 최충원입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이 이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민의 그 부하들이 또 공격을 해올 걸 예상해가지고 경대승처럼 도방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오히려 교정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방과 교정도감은 최충원의 사병기구로 최충원을 그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한 기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방을 만들고 교정도감을 만들면서 최충원의 권력이 공고해집니다. 한편 이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당시 황제가 누구예요? 명종이죠. 명종 임금한테 뭐를 올렸냐 하면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봉사 10조라는 걸 올리게 돼요. 자, 봉사 10조는 뭐냐 하면 명종 임금한테 이런 이민 같은 인간을 네가 지금 아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니? 명종 임금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라. 왜 10조인 줄 아세요? 태조 왕건의 후뇨를 쫓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뇨 10조를 쫓아 따르라는 뜻으로 후뇨라는 거는 이제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한테 남긴 글이잖아요. 후뇨니까. 그럼 이제 봉사 10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후뇨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봉사는 뭔지 아세요?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하는 글을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봉사 10조를 올리면서 제발 똑바른 정치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봉사 10조를 올리면서 이민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썼고, 명종 시기 때 이 무신 정권에 의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당시 수탈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또 올바른 인물들을 등용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민을 왜 죽였는가, 이민을 죽인 이유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당시 이 하극상해 시대 때 쭉 이어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농민반란이 계속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수탈 및 또 이런 농장 확산, 부동산이 한쪽으로 쏠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농장,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문제, 이거를 이제 금지하라는 이런 내용. 또 세 번째, 훌륭한 관리를 등용할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봉사 10조예요. 이걸 따르라고. 그랬더니 명종이 오히려 이걸 따르기는커녕 최충원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했어. 그래서 최충원이 그래서 명종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명종을 제거한 겁니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명종 임금을 제거하고 새롭게 그 등용한 왕이 신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종이 1년 만에, 최충원 집권 1년 만에 쫓겨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충원에 의해서 황제들이 여러 명 바뀝니다. 그래서 신종, 희종, 강종 등이 계속해서 바뀌죠. 신종은 7년 만에 죽었고요. 이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었고, 그 다음 그 아들 희종과 강종이 7년, 역시 7년, 그 다음에 2년이죠. 그래서 7년, 2년간 황제 자리에 있다가 최충원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어서 결국 최충원이 이들을 모두 내쫓고, 그리고 고종을 왕위에 앉히게 됐던 겁니다. 고종과는 6년간 동거했고, 그리고 이 고종보다 최충원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최충원은 그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우였죠. 그럼 최충원 때 있었던 내용들, 그죠? 도방과 교정도감과 특히 명종 임금에게 올렸던 봉사 10조를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충원은 이 교정도감의 책임자를 교정별감이라 했거든요. 교정별감, 그 교정별감직을 아들에게 세습시켜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인 최충원의 뜻을 이어받아 교정도감 자리를 이렇게 해습해 나갔으며 앞으로 이게 쭉 이어집니다. 한편 최우는 새로운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때 정방이라든가 서방이라는 관청을 새롭게 발족시켜요. 그럼 정방이 뭐 하는 데냐면요, 인사권을 장악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기에 왕이 누구예요? 최우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고종이라는 임금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고종은 허수아비고 실제 권력자는 최우예요. 그러니까 최우는 왕족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최우가 인사권을 본인이 행사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어디에 임명하고 누구를 어디에 임명하고 정하면 고종은 그냥 사인하고 끝. 그럼 사실상 이건 거의 내각 책임자랑 비슷하죠.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실제로는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제도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왕은 고종이지만 실제의 권력자는 최후였다. 그래서 최후가 인사권을 장악한 방을 정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인사행정을 책임진 곳이라 해서 끝에 글자에서 정방, 인사행정방. 서방은 뭐냐면요. 문신수기기구예요. 이게 책서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라 그랬죠? 이 서방에 등용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대부들입니다. 예, 사대부들이 누구냐? 공부해서 대부가 된 사람들, 과거급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서 출신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문신들을 등용하였다. 이게 서방인데 바로 이 서방에 등용된 사람들이 바로 밑에 있는 사대부 출신들이다. 공부해서 대부, 5급 공무원이 된 케이스.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해서 5급 공무원이 된 케이스니까 신분이 좋아요? 능력이 좋아요? 능력이 좋죠. 그래서 능력 있는 문신들을 등용하겠다고 만든 방을 서방이라 하더라. 이 서방으로 등용된 정치 세력을 사대부라고 하고 그 사대부의 대표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그래서 이 이규보는 최씨 정권 시기 때 가장 성공했던 사대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와 최충원이 둘 다 이 이규보를 매우 우대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대부 출신 문인 이규보는 최씨 정권 하에서 재상의 반열까지 갔어요. 원래대로라면 못 가요, 이 사람. 근데 무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최우는 이규보의 전집을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당시 제가 책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했죠. 근데 이 이규보의 전집을 문학작품들을 모아가지고 특집으로 이렇게 엮어서 인쇄를 해주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을 동국 이상국집이라는데 최우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이규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근데 그때 이규보의 문학 작품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해 주었을 때 이 이규보가 병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동국 이상국집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맞이 않았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우와 이규보가 매우 친하게 지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동국 이상국집에서의 이상이란 뜻이 이가 이규보를 뜻하고 상이 재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대부 출신이었던 이규보가 재상이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 9급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시험 출신인데 국무총리까지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즘도 불가능하잖아요. 9급 공무원이 국무총리 갈 수 있어요? 못 가거든요. 근데 이때 사대부 시기,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기다 보니까 보수 세력이 싹 다 죽은 거야. 5급 출신들이. 그러니까 9급 출신들이 국무총리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규보가 야, 이게 옛날 같으면 불가능했던 일인데 이 최씨 정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국무총리까지 갔으니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최후 때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암기법 들어갈게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암기를 해야겠죠? 픽스. 자, 무신정권은 100년입니다. 근데 정권 담당자가 조금씩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경이죠. 정씨, 경씨, 이씨, 그리고 최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이, 최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 중방, 도방, 중방, 도방이에요. 그래서 중도, 중도이죠. 중방, 도방, 중방, 도방. 정경이, 최. 중도, 중도. 그래서 중방, 도방, 중방, 도방. 근데 두 번째 도방은 하나 더 있어요. 도감이. 그래서 도방, 도감이 있다. 최충원은 도방도 다시 부활했지만 더 중요한 거. 최씨 정권의 정적 제거 기구를 할 수 있는 교정 도감을 설치하고 앞으로 최씨들이 세습하게 된다. 그래서 세습기를 한 거예요. 교정 도감 때문입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최우는 정방과 서방까지 만들면서 문신들과 능력 있는 사대부들을 등용하면서 인사권을 행하기도 했다. 인사행정방, 서방, 그래서 능력 있는 문신 등용 시기였다 볼 수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사대부의 성장과 연결됩니다. 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신들이 문벌귀족들을 싹 다 죽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티오가 생겨서 그래요. 이걸 보면 진짜 원한의 한국사죠. 피의 한국사. 그다음에 반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위사 이렇게 그랬죠. 보위소. 그래서 김보당, 조이총, 명학소 이렇게 해서 보위서. 그래서 보위소, 김보당, 조이총, 명학소. 그죠? 그다음에 경대승 집권 시기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안 나왔고 반란이 계속됩니다. 이민 때는 김삼이 효심의 난이 터졌다.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요거는 신라 부흥 운동이 성격이 있어요. 왜? 김삼이 할 때 김이 김씨죠? 그래서 신라 왕족 출신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신라 부흥 운동이구나. 근데 이게 왜 하필 이민 때일까요? 정중부 때도 아니고 경대성 때도 아니고 이민 최충원 가운데 왜 하필 신라 부흥 운동이 이때 있었을까요? 당시 이민 집권자가 경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삼이와 효심은 이민을 신라의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은 내가 신라의 왕인가? 내가 신라의 용인가? 이러면서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을 진압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최충원은 거기 보면 이민을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봉사 10조를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김삼이 효심의 난 이후에 최충원 때 만적의 난이 터지게 됩니다. 거기다 별표 치시고 봉사 10조와 만적의 난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요. 만적은 이름부터가 알 수 있듯이 천민입니다. 노비입니다. 최충원이 가장 아꼈던 노비입니다. 글도 가르치고 영특했어요.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 주인이었던 최충원이 본래는 일개 변방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 만나서 최고 집정자까지 올라간 걸 옆에서 잘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적이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왕후 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으랴. 누구나 때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왕후 장상에 정해져 있는 건 결코 아니니 시기를 잘 만난다면 우리 주인 최충원처럼 나도 우리 천민들도 분명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만적의 봉기와 반란 등은 결국 그 노비들 가운데 배신자가 생기면서 미리 신고를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난 직후에는 그 다음 최충원 때는 바로 최광수의 난이라고 부르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겠죠. 그러면 신라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 다음 고 그 다음 백이죠. 신고백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 정권 시기 때에는 이연년의 난이라는 백제 부운동이 있기도 했더라.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대몽골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과의 전쟁이 바로 이때이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중앙 왕실도 계속 바뀌고 있고 집권층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기구도 계속 바뀌고 있고 또 반란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정정부 때 보위소 반란,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명학소의 난 등이 있고 또 이민 때는 경준이니까 신라 부흥운동, 김삼이 효심의 난, 최충원 때는 고구려 부흥운동, 최광수의 난, 최후 때에는 이연년의 난이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있으면서 고려라는 정치체제가 분열되고 다시 후삼국 시대 느낌으로 갈 가능성도 보였죠. 신라,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몽골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몽골이 쳐들어왔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최우 집권 시기 때 몽골과의 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몽 항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 몽골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몽골의 첫 번째 칸이 이제 칭기스칸 태무친이잖아요. 그래서 칭기스칸 다음에 그 아들이 우구데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오고타이라고 하거든요. 오고타이 혹은 우구데이라고 하는데 이 우구데이 때 우리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이미 죽었고 징기스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오고타이 혹은 우구데이라고 부르는 이 인간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구데이가. 그래서 몽고와의 전쟁까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이 최후 정권 시기부터 어디까지였냐면은 몽골과의 항쟁은 몽골과 어디까지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최씨 정권 최후부터 김준, 이면, 이민으로 이어지는 이 무신정권 붕괴기 때까지가 대홍항전의 분위기고 거의 대부분 중요한 전투는 어디 있었냐면은 최후 정권 시기 때 있어요. 자, 그럼 최후 정권 시기 때 있었던 대몽항전 내용을 밑에 제가 빼놓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대몽골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출동한 군대가 크게 깨지게 되고 이때 몽골과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대몽골 전쟁을 위해서 만든 최후가 만든 특수부대가 삼별초이다. 이 삼별초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삼별초가 발생한 계기는 지금 보위소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백 사건이 있죠. 반란. 보위소와 신고백.
신고백이 뭐예요? 신라 부운동, 고구려 부운동, 백제 부운동이죠? 요거 김씨가 주도하고, 요거 최씨가 주도하고, 요거 이씨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김삼이 효심의 난, 최강수의 난, 이현년의 난이 신고백, 보위소, 신고백 이 순서인데 이들을 최후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은 도적대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안에 국중에 도적대가 너무나 많아서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자 최후는 이런 폭행을 막기 위해서 밤마다 돌아다니는 특수부대를 만들었으니 그걸 뭐라 하냐면은 야별초라고 불렀어요. 야별초라는 건 밤에 돌아다니는 특별히 선발된 군대 이런 뜻이거든요. 초라고 하는 게 선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별자는 특별이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나이트 패트롤 스페셜 포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밤에 순찰하는 특수부대 이게 야별초인데 이 야별초가 두 개로 이제 규모가 커집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막 여러 군데에서 다 일어나니까 도적들이 아까 얘기했죠. 보위소 신고백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명학소의 난, 신라부운동, 고구려 부운동, 백제 부운동이 계속되니까 이들을 도적대라고 생각해서 야별초를 좌우로 나누어서 두 개의 부대로 더 강화했대요. 이걸 좌별초와 우별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몽골과 이미 싸우기 전에 야별초는 있는 거지. 그런데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까 몽골과 싸우다가 우리 고려의 군대가 크게 패하다가 결국 포로가 된 고려 군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가 됐다가 탈출에 성공한 고려 군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탈출에 성공한 군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우리 고려와의 의리를 지켰다 하여 신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야별초가 좌와 우가 있고 몽고 군대와 싸우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있으니 세 개의 부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느냐? 삼별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별초 자체가 처음부터 몽고와 싸우게 만든 군대가 아니라 나라 안에 보위소 신고백이라고 부르는 이런 도적대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진압하기 위한 국중에 도적이 많아 나라 안에 도적대가 많아 밤마다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게 하여 폭행을 막게 하다가 드디어 좌우로 분견했다. 그거 저별초, 우별초. 그러다가 몽골과 싸우다 포로가 된 사람들이 탈출하여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의라 하였으니 이름하여 삼별초라 했고 이 삼별초는 최후 집정자의 사병 역할을 했으면서도 국군이었다. 그러니까 국군이면서도 사병이었다. 알겠죠? 이게 삼별초입니다. 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최후가 만든 삼별초는 대몽황전의 주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와 싸운 적 별로 없어요. 한편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삼별초를 만들기도 하면서 몽골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과는 처음 1차 전쟁, 그 다음에 강화도 천도,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5차, 6차. 어우, 진짜 오래 싸웠죠. 그래서 1219년에 몽골 군대를 처음 만난 이래 1270년 항복하기까지 약 거의 언제입니까? 50년간 이제 몽골과 뭔가 그 교류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실질적인 전투가 발생한 것은 1231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차 전쟁에서 항복을 한 게 1270년까지니까 몽골과의 전쟁이 몇 년이었어요?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래서 1차 전쟁부터 6차 전쟁까지 40년간 몽고와 고려가 싸웠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몽고의 침략을 당하던 고려의 왕은 고종이고요. 야, 끝까지 싸우자라고 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바로 최씨입니다. 최씨. 그래서 몽고, 최고, 고종입니다. 그래서 몽고 쳐들었을 때 우리나라 왕 고종, 그때 최씨 집정자가 최고고요.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전쟁 가운데에서 중요한 전투 몇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몽고가 우리나라를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몽고 군대에게 쫓겨가지고서 우리 고려 평양 동쪽에 있는 강동성을 점령하고 점거하고 농성 중이게 됐던 거란족을 격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란족이 강동성을 점령하자 고려 군대와 몽고 군대가 양쪽에서 치고 들어간 거죠. 이때 우리 고려는 몽골을 처음 만났고 몽골도 고려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함께 여몽 연합군이 결성되어 강동성을 농성 중이던 거란군을 함께 격파한 거예요. 근데 이때 몽고 군대가 우리 고려를 구해준 은혜가 자기네들에게 있다면서 무리한 6개의 요구를 해왔는데 우리 고려가 몽골에게 괜히 트집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몽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자기들이 요구한 걸 받아가기 위해
몽고 사신 저고요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 저고요의 행패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저고요가 돌아가는 길에, 귀국길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몽고 사신 저고요 피살 사건이 결국 몽고 대군의 침략을 야기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고 이로써 몽고의 1차 전쟁, 1차 공격이 감행됩니다. 이게 1231년이었는데 바로 이 귀주 지방을 방어하던 책임자 박서, 동글뱅이 치죠. 박서가 이 몽골 군대의 공격을 일단 1차로 막아냈습니다. 근데 몽골 군대가 귀주에서 막히자 우회해서 수도인 개경을 포위하게 됩니다. 당시 집정자였던 최후는 불리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몽골이 요구한 걸 우린 꼭 들어주겠노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화약이었고 곧바로 다음 해인 1232년에 수도인 개경을 버리고 몽고 군대가 기병이니까 수군이 없다는 약점을 잘 이용해서 섬으로 들어가서 농성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거예요. 강화도는 바다를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병의 공격을 막으려고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것이 바로 1차 공격 직후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후는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키고 항전과 외교 대응을 병행하였는데 그래야 강화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강도라고 불렀다. 강도라는 뜻은 강화도가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960칸이나 되는 큰 성을 쌓았는데 그게 지금의 강화도 북쪽에 있는 강화군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화성을 쌓게 되었고요. 속았음을 한 몽골 군대가 2차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2차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있었던 중요 전투가 1232년 충주 전투가 있었고요. 우종주 그리고 판관 유홍익 등이 서로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행정관이랑 군인들이 따로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충주 부사 우종주는 양반별초를 지휘하고 판관 유홍익은 노군 잡려별초를 지휘했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거기 보면 우종주와 유홍익, 우유죠, 우유, 밀크. 이 우씨가 문관이고 유씨가 군인이거든요. 그럼 누구 판단을 따라야 맞아요? 유씨 판단을 따라야 맞는 거죠. 군인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행정관이 더 위에 있어요. 군인보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종주는 다 도망가고 유홍익은 싸우다가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유홍익이 도망가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천민들 도망갈 데가 없죠. 노군 잡류별초가 뭐냐면 천민들을 말해요. 그 천민들이 지광수라는 사람의 지휘하에 그 충주에서의 제2차 공격을 막아냅니다. 한편 대구가 털려요. 그래서 이 대구에서의 전투에서 부인사라는 절이 함락되면서 불타버리고 그래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 대장경이 이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초조 대장경은 거란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란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든 대장경이었는데 그 대구에 있던 게 여기서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던 도중 지금의 용인입니다. 용인 근처에 남사 진이 IC 근처거든요. 거기 보면 처인부곡이라고 써 있어요. 처인성 전투 별표 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2차 침략 때인 처인성 부곡민들이 그 대구를 분탕지르고 돌아오던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당시 몽골 최고 지휘관이 살리타이거든요. 근데 얘를 활로 쏴서 죽여버려요. 몽골 군대의 특징은 주장을 잃으면 철수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때 살리타이를 죽인 사람이 처인부곡 전투를 이끌었던 승려 출신 김윤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목되는 게 바로 2차 침략이에요. 그래서 이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 이건 처인부곡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차별받는 지역이거든요. 좀 아래 지역이에요. 천민들 집단. 그래서 이 김윤후가 처인부곡에서 몽고 장수 살리타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 공을 인정받아 김윤후는 충주의 방어 책임자가 됩니다. 충주성이 되게 중요한 전략적 중지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충주 방어별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5차 침략 때 다시 한번 몽골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김윤후죠. 그래서 2차와 5차 전쟁에서 김윤후는 승려 김윤후 처인부곡 전투 승리 이후 5차 때는 충주의 책임자가 돼서 몽골 군대가 또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윤후를 몽골 군대를 2번이나 격파한 사람이 김윤후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김윤후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6차가 마지막인데 이때는 6차라고 하는 걸 이끈 게 바로 차라대라는 몽골 장군이거든요.
요때는 누구예요? 살리타이저. 요거는 6차거든요. 근데 마지막 6차 라데, 그죠? 그래서 6차 라데가 공격해왔을 때 이거를 또 격퇴하기도 하였다입니다. 그래서 6차 침략 보면요. 충주 서쪽의 다인철소에서 노군 잡류가 차라대가 이끄는 몽골군을 물리쳤다. 그럼 주로 지금 싸우는 곳이 어디 근처였던 거 알 수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라인인 걸 알겠죠. 그래서 용인전투라든가 충주전투가 몽골과의 접전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2, 5, 6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윤우 2차, 5차, 김윤우 6차 라대. 네, 그래서 다 대부분 뭐예요? 처인, 부곡, 또 충주에 있는 노군 잡류별초, 또 6차에 있는 6차, 이것도 다인철소, 그럼 부곡, 소, 잡류, 노비, 이런 사람들이 몽골과 싸워서 이겼지, 삼별초가 나와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삼별초는 어디에 있어요? 강화도. 강화도에 최후가 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기 집단으로. 네, 이게 바로 몽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결국 힘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6차 그 밑에 표를 보시면 1258년 유경 김준둔이 집권자 최의를 죽이면서 최씨 정권이 종식되었고, 이 최씨 정권이 종식된 것은 이 최씨 정권이 유지가 되었다면 몽골과 계속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몽골과의 항전을 주장하던 발음이 왜 이래? 몽골과의 항전을 주장하던 최씨 정권이 몰락하니까 몽골에 대해 항복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몽골에 항복하자 왕실에서 앞장서면서 1270년 개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원종 보시죠. 그 위에 있는 표. 그래서 원종 시기 때 개경으로 환도한다라는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강화도에 있던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 삼별초가 이에 대해 거부하면서 봉기하게 된 거죠. 이게 삼별초의 봉기였던 겁니다. 삼별초는 이 이후 어디로 갔냐면 강화도에서 봉기하여 배를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배중손이 중심이 돼요. 배 타고 간 배중손이 진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항몽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화후라는 왕족 오은을 새로운 국왕으로 임명하면서 당시 고려 정부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하나는 몽고에 항복한 개경 환도 정권, 또 하나는 진도로 내려가 끝까지 몽고와 싸우겠다라는 항몽 정권, 두 개가 성립된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하여 결국 몽고에 항복한 고려 정부군과 몽고 연합군이 진도를 공격해서 배중손 지휘관을 죽이고 새롭게 왕으로 추대했던 승화후마저 살해하면서 자녀 세력이 제주도까지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애월읍 있죠. 제주도의 바다 푸르기로 유명한 애월읍. 그 애월읍에 가서 항파두리라는 곳에 성을 쌓고 끝까지 싸웠으나 이때는 이제 김통정이라는 인물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김통정이 항파두리 성을 쌓고 여몽연합군과 싸웠지만 결국 진압되고 말았다. 몇 년 만에? 삼별초니까 3년 만에. 알겠죠? 그래서 1213년 삼별초 항쟁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후부터 우리는 몽고에 항복한 이후부터 몽고의 간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고에서는 자기네들의 내정 감찰관을 의미하는 다루가치라는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면서 우리 고려를 다스리게 된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대몽항전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대몽항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픽스하는,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여기가. 그죠? 1차부터 6차까지 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꼭 외워야 되는 게 25입니다. 그래서 2차, 5차 때 김윤호가 활약하고 있다는 것. 하나는, 처인부곡 전투, 용인 전투고, 또 하나는 충주 전투다. 요걸 기억하시면 일단은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일단 여기서 업데이트 시키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CEF 과정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한능검 급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